얼마 전이었어요. 동네에서 자주 뵙는 어르신 한 분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천천히 제 앞에 앉으셨어요. 종이 모서리를 몇 번이나 맞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기초연금, 왜 이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걸까?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화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그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말투였어요. 사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특히 이 세 가지를 모르고 지나가면 받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까지 생기거든요. 오늘은 상담하면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숫자, 금액, 상황을 정말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복도에서나 작은 카페에서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거는 분들이요. 처음엔 별 얘기 아닌 줄 알고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느 날도 그랬어요. 천천히 걸어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 기초연금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까요? 내가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기초연금이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국민연금이 6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인 분들, 본인은 난 적게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받아보면 기초연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부부 중 한 분은 연금이 있고 한 분은 없을 때 본인은 우리 둘이 합쳐도 넉넉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서류 기준으로 보면 또 다르게 잡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적금이나 보험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된다는 사실. 특히 오랫동안 들고만 있던 보험, 나도 몰랐던 적금, 심지어는 오래전에 다친 줄 알았던 계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일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진짜 나오는 건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예요. 하지만 서류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건 자산으로, 어떤 건 소득으로, 어떤 건 평가액으로 잡혀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계산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32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왜 나는 1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르신 잘못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제일 먼저 드려요. 왜냐면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이는 소득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이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난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류에서는 있다고 잡히는 항목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혼란이고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벌이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서류를 천천히 보니까 1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몇백만 원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도 깜짝 놀라셨죠? 아니, 이게 왜 소득으로 잡혀요? 전 이거 든 줄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속상하지만 설명해 드려요. 기초연금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서류상으로 기록된 금액들을 기준으로 본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난 적금도 없고 재산도 없고 그냥 국민연금만 겨우 받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올까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연금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에서 애매한 구간에 걸려 있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해요. 아, 나는 진짜 부자가 아닌데 왜 나만 기준에 걸리는 거지? 그 마음 나도 너무 이해돼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 그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조금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이어서 어디에서 금액이 갈리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지점이 어디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사실 기초연금 금액이 가장 많이 달라지는 순간은 대부분 본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시작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내 국민연금이 많아봐야 8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기초연금은 거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심지어 본인보다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은 기초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 같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기초연금은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로 계산되는 제도예요. 바로 그 구간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민연금이 83만 원이었어요.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딱 80만 원 남짓인데 왜 이렇게 기초연금이 적게 나오나요? 나보다 훨씬 많이 받는 사람도 잘만 받던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근데 서류를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75만 원을 넘고 82만 원을 넘고 89만 원을 넘을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구간이에요. 그래서 A 어르신처럼 83만 원을 받는 분은 난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간 사람으로 잡혀요.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3만 9천 원이라면 구간 때문에 18만 원대로 줄어들기도 해요. 문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83만 원이 어떻게 많은 금액이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해요. 지금 물가의 80만 원이 큰 돈인가요? 실제로 생활비로 쓰면 금방 사라지는 돈이죠. 그런데 제도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의 무게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준표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분은 79만 원을 받아요. 그분은 기초연금을 거의 온전히 받으세요. 근데 바로 옆집 분은 82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이 훅 줄어버려요. 국민연금이 3만 원 차이인데 기초연금은 1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속상해 하시죠.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른 채 줄어든 금액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나는 국민연금 조금밖에 안 받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더 받는데 그 사람들은 왜 30만 원 다 받고 난 왜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도 사실 구간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깎는 구조가 아니에요. 특정 구간에 걸릴 때만 깎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은 거의 비슷하게 받는데 기초연금은 한 사람만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걸리는 구간이 바로 80만 원대예요. 82만 원, 84만 원, 87만 원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줄어들어요. 특히 89만 원 근처는 아예 못 받는 구간과 딱 맞닿아 있어서 미세한 금액 차이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분노나 억울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오더라고요. 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자꾸 걸리는 걸까? 이런 마음 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준 구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 이걸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의 차이가 되게 커요. 내 잘못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고 누구랑 비교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더 억울해하시는 부부 감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히 앉아서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남편 연금이 많지도 않은데 왜 제 기초연금이 이렇게 적게 나와요? 서류를 보면서 천천히 여쭤봤어요. 남편분은 국민연금 58만 원, 아내분은 연금이 없어서 이번에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상황이었어요. 언뜻 보면 우리 집은 아주 평범한 집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소득 구조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아내분 기초연금이 기본 33만 9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대 후반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놀랐을지 눈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 남편 연금 58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수준도 아니잖아요. 왜 제 기초연금만 줄어요? 사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린 부부 둘 다 부자도 아니고 생활비 늘 빠듯한데 왜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기초연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첫 번째는 기초연금은 개인 자격처럼 보이지만 부부 단위로 평가된다는 점이에요.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적금 예금 보험 국민연금 금액도 아내분 기초연금 산정에 그대로 영향을 줘요. 남편 돈, 아내 돈 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부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한 덩어리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58만 원을 받든 적금이 조금 있든 보험에 해지 환급금이 있던 그 모든 게 아내분 기초연금 금액에도 반영돼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구조예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니, 나는 연금도 없는데 왜 내 기초연금이 깎여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20% 감액. 한 명만 받는 경우에는 감액 없음. 그런데 한 명만 받아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 재산은 평가에 포함됨. 즉, 남편 국민연금 58만 원 기초연금 대상. 아내 이번에 기초연금 신규 신청. 이 구조면 부부가 둘 다 대상자로 분류돼서 아내분의 기초연금은 20%가 기본 감액돼요. 여기에다가 남편 명의의 적금, 오래된 보험, 구형 계좌의 잔액,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잡히면서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상담했던 그 아내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뭐 숨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연금도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설명드렸어요. 어머니, 기초연금은 실제 생활이 넉넉한가 보다. 제도 기준에 어느 구간에 걸렸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58만 원은 적어 보여도 부부 단위 평가와 감액 기준 안에서는 생각보다 크게 잡히는 금액이에요. 그제서야 어머니 표정이 조금 풀리시더라고요. 그럼 남편 명의 적금도
제 기초연금 계산에 들어가요? 네, 둘이서 함께 사시면 모든 금융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요. 아이고, 그럼 기초연금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더 불리한 건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부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그래도 대부분 개인 한 명 기준보다는 금액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잘 보면 타이밍을 조금만 조절해도 감액을 덜 받는 사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편 먼저 신청하고 몇 달 뒤에 아내가 신청하면서 감액이 조금 덜 잡혔던 사례도 있었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기초연금은 부부 단위로 계산되고 부부가 함께 대상이면 20% 감액이 들어간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아내의 기초연금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면 억울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 아내분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건지. 그리고 살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 말 듣는데 저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당황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서류를 딱 펼쳐보는 순간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들어가요? 이건 내가 쓰는 돈도 아닌데? 진짜 많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월급이나 국민연금보다 서류 안에 숨어 있는 금액들 때문에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비어르신이 계셨어요. 국민연금은 52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기초연금 거의 다 받으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본인도 당연히 33만 9천 원 거의 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33만 9천 원 21만 원대 거의 10만 원 이상이 훅 줄어버린 거예요. 어르신도 너무 놀라서 계속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아니, 저는 숨긴 것도 없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게 줄어요? 왜 그럴까? 바로 소득인 정액 때문이에요. 어르신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오래된 보험 하나가 있었어요. 가입한 지는 20년이 넘었고 월 납입도 중간에 끊어서 사실상 잊고 살던 보험이었죠. 근데 이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280만 원 있었던 거예요. 이 금액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든 거죠. 어르신은 계속 고개만 저으셨어요. 선생님, 이건 제가 쓰는 돈도 아닌데요. 그냥 놔둔 건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이럴 때 저도 항상 조심스럽게 답해요. 네,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도 해지 환급금으로 잡히면 소득처럼 계산돼요. 이걸 들으면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복잡해져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소득이 늘었다고 나와요?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들, 적금, 월 5만 원씩 넣는 적금도 소득인 정액에 포함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데 꽤 크게 잡힐 때도 있어요. 오래된 은행 계좌, 본인도 기억 못하는 10년 넘은 계좌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그 잔액도 다 포함돼요. 고향집, 지금 살지 않아도 명의로 남아있으면 자산으로 잡혀요. 폐가라 가치 없어요라고 해도 대부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돼요. 폐업한 가게 명의, 수익이 없는데도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네 가지는 나는 소득 없어요라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특히 오래된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생각보다 크게 잡혀서 기초연금 금액이 5만 원에서 15만 원씩 줄어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다시 비어르신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결과 설명을 다 들은 뒤 어르신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걸 알았으면 좀 미리 준비해 볼 걸 그랬네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기초연금은 눈에 보이는 소득보다 숨은 금액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제도라서 모르는 사이에 금액이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왜 나는 이렇게 적게 나오지? 이 답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내 금액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시거든요. 며칠 전 상담 오신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의 7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오셨더라고요. 그 안에는 아내분의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각종 서류와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원래 시어르신은 기초연금이 나와는 상관없는 제도라고 10년 넘게 생각해 오신 분이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 있고 뭘 또 신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생활비도 둘이 나눠 쓰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다 보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초연금 신청해봐요. 어르신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권유를 받았고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오신 거였죠. 저는 어르신 서류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아버님, 오늘 결과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르신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이 살짝 떨리기도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요? 왜요? 저는 부자도 아닌데요. 그 목소리가 참 묘했어요. 억울함, 당황스러움, 그리고 혼자 남게 된 외로움까지 한 번에 섞여 있는 느낌이었죠. 저도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국민연금이 96만 원으로 나오셨어요. 이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이번에 대상 제외로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셨어요. 96만 원. 이게 뭐 그리 큰 금액이라고. 아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것도 벅찬데 이것 때문에 제외라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많아서 제외되는 경우보다 딱 몇만 원 넘어서 제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초연금은 생활이 넉넉한지보다 기준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경계선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시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이 93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에 있는 경우는 제일 애매한 구간이에요. 어르신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이렇게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진심으로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버님, 지금은 기준을 조금 넘지만 기초연금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내년, 후년에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서류 정리를 조금만 해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르신은 그제야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신 듯 종이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혼자 뭔가를 알아본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 와보길 잘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기초연금은 많이 받는 사람만 못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조금 넘어서 조금 걸려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기준 때문에 이렇게 제외가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 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서류도 어렵고 계산도 복잡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금을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을 단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3가지만 보면, 아, 나는 어느 정도 받겠구나. 바로 감이 오거든요. 그날 상담 오신 디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숫자에 약해서 표를 보면 더 헷갈려요. 그냥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듯 천천히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국민연금 금액.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안내드려요. 어르신, 국민연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70만 원에서 95만 원 사이에 있으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95만 원을 넘기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생겨요.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에 이해하시더라고요. 디어르신도 금방 표정이 진지해지시더니 조심스레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나는 국민연금이 74만 원쯤 되는데, 그럼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감액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 기초연금이 다들 조금씩 다른 거구나. 맞아요. 국민연금 금액만 봐도 결과가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만큼 중요한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부부 여부. 기초연금은 겉으로 보기엔 개인 자격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단위로 계산합니다. 디어르신이 이 말 듣고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나는 남편 연금이랑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니. 부부가 함께 살면 서로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면 기본으로 20% 감액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디어르신도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집은 남편 연금도 다 포함되는 거네요. 네, 어머니. 그래서 부부의 연금과 재산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 여부 하나만 알아도 결과 예측이 훨씬 쉬워져요. 세 번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항목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꿔놓습니다. 디어르신도 본인은 소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4가지를 먼저 체크해보라고 안내드려요. 첫째, 옛날에 들어놓은 보험의 해지환급금. 둘째,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아도 잡히는 적금과 오래된 계좌.
셋째, 지금 살지 않더라도 명의만 남아있는 고향집이나 땅. 넷째, 폐업했지만 명의가 남아있는 가게 등록. 이 네 가지가 본인은 소득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서류 기준에서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디어르신 사례처럼 나는 소득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막상 조회해보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꽤 있어요. 디어르신도 2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하나 있었고 그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19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이 금액이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면서 기초연금이 꽤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어르신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 돈은 내가 쓰려고 둔 것도 아닌데 이것도 잡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기초연금에서는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느냐보다 서류상으로 자산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제서야 어르신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어요. 세 가지만 알면 대부분의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금액, 부부 여부,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는 항목들,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나는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감이 거의 바로 와요. 디어르신도 상담 끝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 시원해지네요. 저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처럼 솔직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빨리 해결하십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제도가 아니에요.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평생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금액을 받았구나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상담 끝에 선생님, 이제야 속이 좀 풀린다. 이렇게 말하곤 하시거든요. 사실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뿐이에요. 국민연금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가 몰랐던 숨은 자산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면 억울하게 줄어드는 일도 줄고 불안한 마음도 훨씬 덜해져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묻는 말이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나와요? 인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상태로 걱정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게 언제나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만 믿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65세 이후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금은 과연 얼마일까요? 67세 정혜수 씨.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퇴직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하루는 낡은 1톤 트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 트럭은 2001년에 샀던 기아 봉고였어요. 벌써 23년이 흘렀지만 정혜수 씨에게는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95만 원, 아내 명자 씨도 월 48만 원이 나왔지만 부부 합쳐 143만 원으로는 부족했어요. 명자 씨의 당뇨약값 만월 12만 원,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합치면 20만 원, 가끔 찾아오는 손자에게 주는 용돈 10만 원.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넘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그 트럭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건설 현장 자재 운반이 주된 일이었죠. 시멘트, 철근, 목재를 실어 나르는 일. 하루 일당이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어요. 가끔은 마트 물품 배송도 했고 이사짐 운반 일도 맡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연금과 합쳐서 월 243만 원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동을 걸었는데 컥컥컥 소리만 날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정혜수 씨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키를 돌려도 여전히 엔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계기판에 경고등들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23년 된 트럭이라 가끔 말썽을 부리긴 했지만 이번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급하게 정비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 현장 일이 잡혀 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일.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장님, 트럭이 시동이 안 걸려요. 급한 일이 있는데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1시간 후 견인차가 왔습니다. 정혜수 씨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일감을 놓치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더군다나 건설 현장 일은 믿을 만한 단골 거래처였어요. 정비소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비사가 트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아저씨, 엔진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수리할 수 있나요? 23년 된 차라. 엔진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리비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거기에 다른 부품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정혜수 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 트럭이 생계수단의 전부였거든요. 퇴직 후 2년 동안 그 트럭으로 벌어온 돈이 월 100만 원. 그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중고차는 얼마 정도 해요? 1톤 트럭 괜찮은 중고가 1200만 원 정도 하고 새 차는 2800만 원 넘어요. 1200만 원. 정혜수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연금 143만 원으로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일도 결국 취소해야 했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었지만 15만 원 수입이 날아간 건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혜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명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트럭이 완전히 망가졌어. 새 차를 사려면 1,200만 원이 필요해. 명자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다행히 우리가 미리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은 두 부부가 15년 넘게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정혜수 씨가 회사 다닐 때부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비상금이었죠. 지금까지 총 2,1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혜수 씨는 망설였어요. 그 돈을 쓰면 비상금이 거의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여보, 괜찮을까요? 이 돈 쓰고 나면 9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명자 씨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였어요.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일은 할 수 있는데 차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정혜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중고차 매매단지로 갔어요. 준비해둔 현금 1,200만 원으로 깔끔한 중고 트럭을 샀습니다. 2019년식 기아 봉고 1톤. 주행거리도 8만 킬로미터로 양호했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니 바로 그날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할부나 대출 절차 없이 깔끔하게 현금 거래로 해결된 거죠. 3일 후 새 트럭으로 첫 일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어요. 엔진 소리도 힘차고 깔끔했습니다. 계기판도 깨끗하고 에어컨도 잘 나왔어요. 정혜수 씨는 운전대를 꽉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일을 완전히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월 100만 원 수입이 사라졌을 테고 연금 143만 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67세 노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가 넘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새 트럭을 바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노후에도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준비된 현금만이 진짜 버팀목이 됩니다. 69세 박성호 씨. 퇴직 후 5년째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아내 옥순 씨도 월 42만 원. 부부 합쳐 127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큰 욕심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마치 바위로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숨쉬기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옥순 씨가 남편의 안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졌거든요.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어요.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안 박성호 씨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심전도, 혈액 검사, CT 촬영이 연이어 진행됐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어서 일반적인 스텐트 시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회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늦으면 생명이 위험해요. 옥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5시간에 걸친 수술이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막힌 혈관을 우회해서 새로운 혈관을 이어주는 대수술이었어요.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서 심장에 이식하는 수술이었죠. 옥순 씨는 수술실 밖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집도의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옥순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 쉬고 있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50만 원, 수술비까지 합치면 벌써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합치면 1,800만 원. 앞으로도 중환자실에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보험금은 퇴원 후에나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당황했어요. 연금 127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했지만 적금도 해지하려면 며칠 걸렸어요. 다행히 박성호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를 대비해서 모아둔 3천만 원. 박성호 씨가 평생 건강하게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모아둔 돈이었어요. 옥순 씨는 은행에 가서 2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가며 병원비를 냈어요. 박성호 씨는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식도 돌아왔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회복이 빨라서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총 병원비는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본인 부담금만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과 수술비 중 상당 부분이 본인 부담이었거든요.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박성호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몸은 힘들어도 현금이 있으니 치료를 버틸 수 있었네.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노후 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보험금 지급 전까지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버텨야 해요. 결국 현금이 있어야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김순자 씨.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52만 원, 기초연금까지 합쳐 월 85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김순자 씨는 작은 전셋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그 집은 김순자 씨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거든요. 2층짜리 빌라의 1층 집.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봄이면 할머니가 심은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어요. 근처에는 20년 단골인 슈퍼마켓이 있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동네 병원도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무릎이 좋지 않아서 너무 멀리 다니기는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경로당도 바로 옆 골목에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혼자 사는 김순자 씨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집주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했어요. 전세금을 3천만 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1억 원인데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김순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주인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옆집들도 다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나오고 집 수리비도 계속 들어간다고 했어요.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월 85만 원 연금으로는 3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해도 73세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며칠 후 김순자 씨는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혹시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동네에서 1억 원 전세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1억 3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조금 떨어진 동네를 알아봤지만
그곳은 버스도 자주 없고 병원이나 마트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73세 혼자 사는 노인이 적응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을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낯선 길을 다녀야 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김순자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큰아들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로 힘든 처지였어요. 그러던 중 김순자 씨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모아둔 비상금이 있었어요. 남편 박정수 씨와 함께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때로는 20만 원씩 떼어서 모았어요. 김순자 씨도 간간히 동네에서 일하면서 번 돈을 보탰고 남편이 가끔 받던 일당도 일부 보탰죠. 지금까지 총 4,2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돈을 쓰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73세 노인에게는 마지막 보루 같은 돈이었거든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한 돈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집을 잃고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것과 비상금을 써서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사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 집을 지키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결국 김순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3천만 원을 올려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김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천만 원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김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2년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순자 씨는 남편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잃는 줄 알았는데 현금이 제 집을 지켜줬습니다. 만약 그 현금이 없었다면 김순자 씨는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을 거예요. 73세 나이에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더 열악한 환경의 집으로 이사해야 했을지도 모르죠. 익숙한 병원, 단골 가게, 경로당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집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71세 이정희 씨, 아내와 함께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76만 원, 아내 연금 월 35만 원, 부부 합쳐 111만 원으로 검소하게 생활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큰 무리 없이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너무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훨씬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난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정희 씨가 보일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일러가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다시 켜려고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 잘 됐는데. 보일러 사용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중간중간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바깥 온도는 영하 8도. 한겨울 추위가 절정이었어요. 집안 온도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급하게 보일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요. 빨리 좀 와주실 수 있나요? 지금 수리 요청이 많아서요. 내일 오전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더 추위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71세 부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춥고 길었어요. 이불을 여러 겹 덮고 잤지만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관절염이 있어서
더 힘들어 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수리기사가 드디어 왔습니다. 보일러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이 보일러 15년 됐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고칠 수 있나요? 열교환기가 완전히 부식됐어요. 가스밸브도 고장났고요. 수리기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일러 핵심 부품들이 노후화로 망가졌다고 했어요.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수리해봐야 임시방편이에요. 새 보일러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보일러 본체가 150만 원. 거기에 설치비와 배관 공사비까지 합치면 총 280만 원이 든다고 했어요. 30평 아파트는 배관이 복잡해서 교체 작업도 하루 종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벽을 뚫고 배관을 새로 연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 111만 원 연금으로는 280만 원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겨울에 난방 없이 살 수는 없었어요. 임시 수리는 얼마나 들까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 텐데 오래 못 버틸 거예요. 결국 새 보일러를 설치하는 게 나았습니다. 임시 수리를 해봐야 돈만 버리는 꼴이었거든요. 이정희 씨 부부는 다행히 준비된 현금이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10년 넘게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큰 수리비나 의료비를 대비해서 모은 돈이었죠. 은행에 저축해둔 800만 원 중에서 280만 원을 찾아서 보일러 교체비로 냈어요. 그날 오후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사 2명이 와서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배관도 일부 교체해야 했어요. 15년 된 배관이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벽에 구멍을 뚫고 새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새 보일러에 시운전을 했습니다. 따뜻한 온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잘 되는 것 같네요. 기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 씨 부부는 오랜만에 따뜻한 잠을 잤어요. 새 보일러 덕분에 집안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희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 돈이 없었으면 한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지낼 뻔했어.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이정희 씨 부부는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임시 수리를 해도 또 고장났을 테고 결국 더 큰 비용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71세 고령자에게 한겨울 추위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예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현금이 노후의 안정을 지켜줍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수리비가 생겨도 준비된 현금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어요. 68세 김철수 씨, 아내 영희 씨와 함께 평범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82만 원, 아내 연금 월 39만 원. 부부 합쳐 121만 원으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세 자녀를 모두 키워낸 뒤 이제는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큰딸과 둘째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막내 아들 민수 씨만 32세가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민수가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결혼하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요. 김철수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거였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니? 은영이랑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요. 민수 씨는 진지했습니다. 2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해 본 결과라고 했어요. 상대방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예비 며느리 은영 씨를 데려왔어요.
28세로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김철수 씨 부부는 마음에 들었어요. 2년 동안 사귄 만큼 서로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양가 부모님 상견례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장 출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솔직히 요즘 결혼 비용을 잘 몰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결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단은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요즘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해요. 저희는 적당히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김철수 씨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배려해서 말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정해야 했어요. 요즘 결혼식은 예전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결혼식장은 어디서 할까요? 괜찮은 웨딩홀에서 하면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웨딩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상대방 어머니가 배려해 주었어요. 하지만 신랑 측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대 분담금, 화환비, 폐백비, 각종 준비 비용까지 신랑 측에서 1,000만 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혼집 문제도 있었어요. 민수 씨는 아직 전세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알아본 전세가가 5억 원대였는데 민수 씨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뿐이었어요. 신혼집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3억 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 큰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부족한 부분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단 500만 원, 결혼식 비용 1,000만 원, 상견례와 각종 준비 비용 500만 원,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총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121만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결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 집안에서 예단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 세트. 생각보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큰딸과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요즘 결혼 비용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내 영희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인데 초라하게 보낼 수는 없잖아.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이 넉넉해 보이는데 우리만 못해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김철수 씨 부부에게는 준비된 현금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함께 25년 동안 모아온 노후자금, 총 5,800만 원이 모여 있었어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정말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민이 깊었어요. 그 돈은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한 돈이었어요. 여보, 아들 결혼 도와주고 나면 1,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영희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막내 결혼인데요. 형, 누나들한테 도움 청하기도 어렵고 다른 자녀들도 각자 살림이 빠듯했어요. 큰딸은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고 둘째 아들도 전세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김철수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4천만 원을 찾았어요. 25년 동안 모은 돈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단 500만 원으로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샀어요. 은영 씨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1천만 원도 미리 준비했어요. 신혼집 전세자금 2천만 원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결혼식 당일 민수 씨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영 씨도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딸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김철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김철수 씨.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1,8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25년 모은 돈 중 대부분을 썼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인사를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결혼식 올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김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 결혼인데 초라하게 해줄 수는 없지. 만약 준비된 현금이 없었다면 김철수 씨는 아들 결혼을 제대로 도와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출을 받기에는 나이가 많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인생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노후 자금은 줄어들었지만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트럭 교체에 1,200만 원, 심장 수술과 중환자실에 2천만 원, 전세 인상에 3천만 원, 보일러 교체에 280만 원, 자식 결혼 자금에 4천만 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만 합쳐도 필요한 현금은 금세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현금은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노후를 지켜주는 건 거액의 자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노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